올해 결혼 예정인 31살 여자이고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친과는 2년 연애 후 결혼을 약속했고 남친은 현재 법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직 상견례는 안 한 상태지만 양가 부모님을 만나 인사드리고 결혼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제권 문제로 서로 조율이 되지 않아 파혼까지 갈 상황이네요. 경제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 결혼 후 생활에 대한 조율을 하고자 남친에게 제가 먼저 제안을 하면서였습니다. 제가 남친에게 제안했던 내용은 첫 번째로 집안일은 서로 역할 분담을 나눠서 하거나 도우미를 불러서 한다. 두 번째로 육아는 공평하게 한다. 세 번째로 서로 양가 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생각하고 공경한다. 네 번째는 나는 직장에 계속 다니고 싶다. 그러니 전업을 강요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입은 통장 하나에 몰아서 합치고 돈 관리는 내가 하고 싶다. 용돈은 부족하지 않게 주겠다. 이렇게 5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위 내용을 보더니 다른 건 다 괜찮다며 오케이를 했는데 5번째 돈 관리 부분에서 절대 제 뜻대로 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반대하더라고요. 그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기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집을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재산을 5대5로 나누자고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단지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살림의 주체가 될 거라 생각해서 그런 제안을 했던 거였는데 거기다 돈 관리를 제가 해보고 싶기도 했고 부부가 수입을 합쳐야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저런 주장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남친에게도 이런 제 입장을 말하고 싶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하며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도 경제권에 대해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었기에 이 문제로 몇 차례 더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얼마 전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투던 중 남친이 저한테 똑똑하지도 않고 경제관념도 없으면서 네가 무슨 돈 관리를 하냐. 거시경제에 대해 아는 게 있기는 하냐. 돈의 흐름에 대해 알기는 하냐. 하며 제가 모은 돈에 대해 들먹이며 네 재산이 내 재산의 2%도 안 된다. 염치가 없냐. 하는 등 온갖 심한 말들로 저를 상처 줬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남친의 재산이 많은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애초에 남친 집안 자체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로 서울 노른자 땅에 증여받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걸로 갭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죠. 그렇게 번 돈으로 주식이나 코인을 넣어 또 돈을 벌어들이고 돈이 돈을 번다고 재산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반면 저는 부모님도 따로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실 여력이 없는 상태이고 교사 월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저와는 아예 출발선 자체가 다른 상황인 거죠. 사실 저도 제 씀씀이가 그렇게 알뜰하지 않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 나이대에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이것저것 해보는 게 다 경험이고 추억이라고 생각하기에 제 수입이 허락하는 선에서 결혼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는 게 좋다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얼마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제가 결혼 후 일을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정년 퇴직을 할 때까지 계속 일을 놓지 않을 생각이고 제 직업이 평생 고용을 보장해준다는 것도 전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 지금 같은 소비관념을 유지하면서 살 생각도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라 남친의 말처럼 그렇게 경제관념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남친에게 했더니 비웃는 표정으로 5년 동안 부동산이랑 주식 코인 오른 게 얼만데 아직까지 네 잔고가 2천만 원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경제관념이 처참하다는 뜻이다. 그냥 중소기업 다니는 흑수저 만나서 네 멋대로 살아라. 근데 그건 죽어도 싫지 않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또 비아냥거리더군요. 남친 말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 같은 리스크가 큰 투자는 안 하는 스타일이고요.
사람마다 성향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걸 경제관념이 처참하다 표현하니 저도 할 말이 없더군요. 아무튼 이후 만날 때마다 경제권 때문에 계속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친은 서로 조율하며 맞춰갈 생각조차 없어 보였고 무조건 본인이 생각이 맞다며 우기기만 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저도 많이 지치기도 해서 그냥 남친이 하자는 대로 져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미 저한테 질렸다며 그만 끝내자네요. 2년간의 연애가 고작 이런 별것도 아닌 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빠가 엄마한테 경제권을 다 맡기셨고 주위에 결혼한 친구들도 여자 쪽에서 관리하기에 당연히 저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헤어지는 원인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를 하려고 해도 지난 주말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아무리 전화를 하고 톡을 보내도 안 받고 있습니다. 집으로 찾아가서 얼굴이라도 보며 얘기를 해봐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 머릿속이 복잡하네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너무 우울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저 유부녀인데 본문 읽자마자 웃음이 나네요. 모아둔 돈부터 수익까지 갭 차이가 오지게 나는 상황이잖아요. 심지어 여자분은 경제관념이 없고 집안일과 육아 모두 공평하게 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살림의 주체가 본인이라서 자기가 돈 관리를 해야 한다니요. 그냥 어설픈 여우 같네요. 남자가 바본가요? 그런 어설픈 말에 넘어가게. 두 번째. 씀씀이가 알뜰하지 않다는 거 스스로가 인정했는데 남자가 뭘 믿고 돈을 맡기나요? 사귀면서 다 지켜봤을 텐데. 그냥 양보하던지 때려치우든지 하세요. 재산 비율이 98대 1라면 98인 쪽이 각자 관리하자고 해도 무리는 아니죠. 아무리 평생 직장이어도 잔고가 너무 차이 나잖아요. 여자 쪽 요구가 과했습니다. 세 번째.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경제권을 넘겨주나요? 다른 건 모두 반반 잘라 니 거 내 거 구분해놓고 경제권은 본인이 관리하겠다. 여자인 저도 안 하겠네요. 무슨 심보인지. 파혼하시고 그런 생각으론 결혼할 생각 마세요. 이러니 요즘 남자들도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혼자 관리하겠다는 속셈이 뭔데요? 교사 월급으로는 속 시원하게 못 지르니 남편 수입도 합쳐서 지르고 살겠다는 건데 남친이 몰랐을 것 같아요. 경제권을 요구하려면 본인이 저축이라도 잘하는 걸 증명해놓고 해야 하는데 이건 뭐 할 말이 없네요. 아무리 그래도 31살의 2천은 너무 적잖아요. 다섯 번째. 남자는 이미 마음이 떴네요. 남자가 쓰는 스펙이 별로여도 교사가 가지고 있는 모범생의 육아 잘하겠다는 이미지만으로 상쇄하려 했는데 욕심 많고 허영찬 모습에 질린 듯 합니다. 가난한 집 교사가 저런 남자 만나기 쉽지 않은데 고집 부릴 걸 부렸어야죠. 결혼 3년차 맞벌이 부부이고 2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름 자상한 남편이자 아빠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뜬금없이 친자 검사를 요구하고 있네요. 처음 남편이 친자 검사 이야기를 꺼냈을 땐 너무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으로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다 하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너무 황당해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렇게 아이가 아빠를 많이 닮았거든요. 어딜 가도 아빠와 똑 닮았단 말을 듣는데 정말 뜬금없이 친자 검사를 요구해오니 황당할 수밖에요. 아무튼 그렇게 한참 앉아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빡침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좋다, 친자 검사하겠다. 대신 결과 확인하고 그 이후 즉시 이혼하겠다 하고 요구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네가 떳떳하면 친자 검사에 반발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냐 하며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애초에 친자 검사 자체가 저를 못 믿고 제가 외도를 했다 생각하고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모욕을 들으면서 남편과 도저히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를 의심하고 있었다 생각하니 소름이 끼칠 정도네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찔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그런 요구를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럴 일이 전혀 없었고 그럴 시간조차 없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남편이 제 첫 경험 상대이자 첫 연애 상대였습니다. 태어나서 남자 몸이라곤 남편밖에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었죠. 평생을 살면서 이성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었고 관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20대 후반까지 경험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남편과 만나게 된 것도 남편이 저를 오랜 기간 따라다니며 설득을 한 끝에 믿고 연애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한 것도 관계를 가진 것도 남편이 처음이었고 그렇게 연애를 하다 그대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성 친구라곤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선 친구를 만나본 적도 손에 꼽을 정도이고 그마저도 낮에 두어 시간 놀다가 저녁은 항상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누구와 외도를 하나요? 현재도 하루 종일 아이를 보며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일주일에 3번은 시댁에 가서 아픈 시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일과 요리를 했습니다. 해서 저한테는 외도할 대상도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바람필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저희 가족과 시어머니께 시간을 쏟고 있는데 돌아오는 게 외도 의심이라뇨. 더 어이없고 화가 나는 건 이 모든 상황을 남편도 다 알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남편은 지금도 제가 떳떳하면 친자 검사가 불쾌하지 않아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떳떳해서 더 불쾌합니다.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어서인지 더 불쾌하고 비참하고 슬프네요. 우선 저는 너무나도 떳떳하기에 남편이 원하는 대로 친자 검사에 응할 생각이며 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이혼을 할 생각입니다. 이건 남편에게도 못을 박아둔 상태이고요. 물론 정확한 사항은 변호사를 만나봐야 알겠지만 혹시 친자 검사를 요구하는 게 이혼 사유로도 가능할까요? 저는 이미 남편에 대한 신뢰가 다 깨져버린 상태라 친자 검사를 하던 하지 않던 이혼을 할 생각입니다. 더 이상 이런 사람과 살고 싶지가 않아서요. 남편은 지금도 계속해서 제가 무언가 찌르는 게 있으니 이혼 얘기까지 하는 거라고 합니다. 세상 어떤 여자가 그리고 어떤 아내가 외도 의심을 받고 기분이 안 나쁠 수가 있을까요? 저희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 생각하지 않고 남의 아이라 생각하니 친자 검사를 하자는 거 아닌가요? 이제 막 걸어다니는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나중에 자신이 아빠한테 부정당한 걸 알게 되면 아이가 받을 상처가 두려워서 아예 보여주고 싶지도 않네요. 오늘은 제가 빨리 친자 검사하고 이혼도 빨리 하자 말했더니 약간 주춤하는데 남편이 후에 친자 검사를 안 하겠다 해도 이제는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 친자 검사는 무조건 할 생각이고 이혼도 무조건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이 얼굴도 보여주고 싶지 않네요. 심지어 아들 바보인 시어머니마저도 남편한테 미친 거냐 말씀하셨는데 그 와중에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당당히 말하던 남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남자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불륜을 의심하고 한 처사라면 당연히 용서 못하죠. 다만 아이가 둘 다 안 닮아서 만에 하나 병원에서 바뀌었다거나 할 경우를 염두에 두는 거라면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쓰니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남편과 많이 닮았다 하니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적도 없이 저러는 거 보면 의처증이 있는 것 같은데 친자 검사하고 하루빨리 이혼하시길 바랍니다. 친자 확인 안 하겠다 해도 쓰니가 직접 하세요. 그리고 이혼하세요.
요즘은 친자 검사가 흔하다고들 하지만 제 주위에선 친자 검사하는 사람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친자 검사 요구했던 내용 녹음하셔서 증거로 남겨두시고 꼭 이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일단 친자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집과 차 명의를 글쓴이에게 돌리는 걸로 하세요. 그리고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뒤가 구린 법이니 매달 카드 명세서 확인할 거라고 하시고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 폰 검사도 할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도 분이 안 풀리면 이혼은 그 다음에 고려를 해보세요. 아이와 함께 살 거니 준비를 단단히 해놓고 이혼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검사하자는 자체가 이미 서로 간의 신뢰도가 깨졌다 보기 때문에 봉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편의 어줍잖은 의심이 오히려 크게 부메랑이 되어 본인 발등을 찍겠군요. 다섯 번째, 남편이 의처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정신병입니다. 친자 검사하시고 남편을 정신과에 데려가서 치료시키세요. 하긴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오긴 한 것 같지만 이혼을 준비하실 거면 증거 착실히 모으시고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쉽게 이혼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소송으로 가면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니 첫째도 증거, 둘째도 증거입니다. 이번에 생긴 문제로 인해 시어머니와 시가의 모든 식구들에게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을 포함한 시가 사람들은 괜한 트집을 잡는다, 오해다 하며 유난이다, 유세다 말하는데 제가 정말 유난 떨고 유세를 떠는 건지 물어보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너무 열받아서 글의 두서가 없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려요. 몇 년 전 정말 죽도록 열심히 일해서 해외에서 단기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직장을 쉬고 있어 벌이가 없었기에 더 놓치면 안 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의 밥 타령부터 하시더군요. 너 혼자 해외에 나가면 우리 아들 밥은 어떡하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 아들을 말 그대로 제가 먹여 살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말이죠. 당시에는 기분이 많이 상하긴 했었지만 원래부터 그런 분이셨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시어머니 예순 생일 잔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행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들어보니 시어머니 주민등록상 생신의 환갑 기념으로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던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돌아오는 명절에 제사를 안 지내고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감으로 간다는데 이때 저는 안타깝지만 해외 근무 예정이었기에 같이 못 갔었네요. 그런데 웃긴 건 정작 여행은 못 가면서 돈은 거의 제가 다 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다음 제사쯤에 시어머니가 이사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안 지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사한 다음부터는 집이 좁아서 집에서 제사를 안 지내고 절에 모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빡치는 건 제가 귀국할 때가 되자 시어머니의 꿈에 시아버님이 나타나셨다며 올해부터 제사를 지내야겠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화가 안 나는 상황인가요? 며느리가 없을 땐 이런저런 핑계로 제사를 안 지내더니 돌아오는 시기에 맞춰서 제사가 부활했는데 아무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 열받아서 시어머니와 통화하다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후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앞으로 시댁과 일절 연락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요. 제 말에 남편 놈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제가 오해한 거라며 모든 게 다 우연이라는 헛소리를 하더군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말하며 한국에 들어왔으니 자기 엄마한테 안부 전화라도 한번 넣어달랍니다. 저 그 이후로 전화 한 통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생각이고요.
이게 정말 남편의 말대로 제가 오해하는 상황입니까? 그동안 결혼하고 살면서 시어머니한테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대사는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신세대 시어머니라며 농담처럼 대사를 읊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공무원 아가씨랑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속상하다. 옷이 이게 뭐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들 설거지 하는 꼴은 못 본다.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 손이 왜 이렇게 작냐. 애 늦게 낳을 거면 그냥 낳지 말고 나한테 용돈이나 줘라. 니네 엄마한테 안 배웠냐? 니네 김치에서 냄새 난다. 우리 집은 양반 집안이다. 남자가 가장이다. 가장이 잘 돼야 한다. 뭐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아서 다 기억이 안 날 지경입니다. 사실 제가 결혼할 때 뭐라도 받았으면 화라도 덜 났겠지만 저희 시어머니 오히려 저한테 생활비를 받고 사셨습니다. 저는 이미 떨어진 정도 다시 주워 떨어뜨릴 판인데 남편놈이 싹싹 빌기는커녕 입을 대빨 내밀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시댁뿐만 아니라 남편놈과도 연을 끊어야 할 것 같아 현재는 이혼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100% 제가 예민하고 속 좁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남편놈은 이 또한 저의 오해라고 하겠죠.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남편의 언변이 정말 화려합니다. 물론 다 믿는 건 아니었지만 뭐 하고 있다. 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저도 모르게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저도 일하고 공부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떨어져 있을 예정이었기에 한번 두고 보자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해외 근무를 자처했던 것도 이혼을 염두하고 있었던 터라 더 기를 쓰고 했던 거였죠. 떨어져 지내면서 좀 두고 보자 했었는데 두고 봤더니 역시나 또 변명질이네요. 그래서 그냥 이혼하려고요. 그리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싶어 말씀드리자면 제가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댁이나 남편이나 돈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았었는데 그걸로 쓰고 있었겠죠. 아무튼 시가나 남편놈이나 저를 뭘로 봤는지 자꾸 아니라고 발뺌하니 내가 너무 빡쳐서 돌았나 하는 생각에 창피해서 다른데 얘기도 못하고 글을 써봅니다. 어차피 이혼할 예정이지만 정말 궁금해서요. 방귀가 잦으면 똥이라고들 하던데 남편과 시간은 확실히 똥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혼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아니 왜 그걸 참고 있었어요? 남편만 버리면 저 막말 할망구랑 볼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잖아요. 참고 맞춰가며 살라고 하기엔 님 남편은 굴로만 봐선 님이 맞출 만한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헛소리하면 그냥 갈라서세요. 연락도 생활비도 다 끊어버리시고요. 아쉬운 사람이 굽히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당하고도 이혼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님은 딱 그 짝 취급받을 수준인 겁니다. 시무랑 대판하고 뒤집어 엎어도 분이 풀릴까 말까인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이혼 못할 거 알고 살살 꼬드기고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해서 다시 입맛대로 휘두르려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해도 넘어가지 마시고 꼭 이혼하세요. 세 번째. 양반집 가문의 시모가 입은 산 것이네요. 참고로 저희 시가도 양반 가문인데 결혼 초에 처음 모인 명절 시모가 며느리인 저에게 야 하고 부르더라고요. 친척들이 다 모이면 며느리들만 10명이 넘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저희 시모만 야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남편한테 한 소리 했어요. 나는 야가 아니다. 양반 가문이라고 그리 의시되시더니 며느리에 대한 호칭이 고장 야냐 하고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더군요. 그 이후로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야라는 호칭이 쏙 들어갔습니다. 중간에서 커트를 잘해주면 살만한데 님 남편은 보아하니 글러먹은 것 같네요. 네 번째. 가장이 돈을 못 벌어오는데 무슨 양반 집안이고 가장이에요.
그 집에선 쓴이가 가장이네요. 우연이고 나발이고 며느리 없으면 제사 없앤다더니 어느 양반집에서 이따구로 하냐고 남편을 후려잡으세요. 남편 보니 딱 이 말이 떠오르네요.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 5번째, 왜 오해하게 일을 만드냐? 그럼 오해 안 하게 예전에 하던 대로 해라. 하고 말씀하세요. 유세를 떨어도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님이 돈 버는 거 한건 유세 떠시고 남자가 가장이라면 가장 노릇 좀 하라고 하세요. 시모도 지원해주는 거 다 끊고 아들이 돈 버는 걸로 받으시라고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예비 신부입니다. 현재는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받아 아닌 것 같지만요. 남친과는 동갑이고 1년 정도 사귄 것 같습니다. 올해 12월에 날짜를 잡고 식장까지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고 결혼 전 남친 집에서 같이 살기로 하고 살림을 합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별일 아닌 걸로 화를 내며 파혼하자 통보하기에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싶어 글을 써봅니다. 저는 이미 결혼한다고 주변 지인과 친척들에게 다 알린 상태인데 갑작스레 파혼 통보를 받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파혼을 통보받게 된 계기는 단순한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평소 눈치가 없는 사람 같다거나 조심성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없다는 건 그만큼 자존감이 높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안 쓰는 거니 그런 말들을 들어도 고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남친도 사귀는 동안 제발 눈치 좀 길렀으면 좋겠다 하고 말하긴 했었죠. 그런 말들을 할 때마다 썩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때까진 결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던 터라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상견례를 진행하고 식장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집을 합치는 중이었고요. 제 자취방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었기에 필요한 것만 조금씩 옮기는 정도였지만요. 집을 옮기면서 남친이 본인 집의 거실 블라인드가 엄청 약하다며 설명을 했었습니다. 곧 고칠 거니 그전에는 절대 당기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후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남친이 설명해준 걸 제가 잠시 깜빡하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난 주말 낮에 남친의 말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햇볕을 쐬고 싶어 블라인드를 거두려고 줄을 잡아 당겼는데 천장에서 봉 같은 게 그대로 떨어지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떨어지는 봉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결국 잡지 못했습니다. 겪은 문제는 봉이 떨어지면서 옆에 있던 장식장을 쳤는데 남친이 그간 여행 다니면서 모아둔 기념품들과 컵 같은 게 많이 깨졌다는 겁니다.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나니 방에 있던 남친이 나오게 되었고 그 광경을 보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제가 다쳤는지조차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한참을 가만히 서 있던 남친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어떻게 된 거냐 였습니다. 곧 결혼할 여친의 아니보다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먼저 요구하는 남친의 말에 기분이 조금 나빴지만 제가 잘못한 일이었기에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건 제 말을 듣고 내가 그거 당기지 말라고 한 거 기억 안 나냐 하며 화를 냈다는 겁니다. 화를 내는 남친의 모습에 당황스러웠지만 기억은 하지만 잠깐 깜빡했다 하고 대답했는데 남친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가슴을 주먹으로 툭툭 치며 진짜 답답해 죽겠다. 정말 너 때문에 미칠 것 같다. 이런 말들을 계속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하소연하듯 쏟아내더니 마지막에 우리 결혼하지 말자 하고 말하는 겁니다. 순간 너무 황당해서 블라인드 봉 떨어진 것 때문에 결혼을 하지 말자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상황을 블라인드 봉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도 못 참겠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는데 남친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본지라 정말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 제가 실수한 게 맞긴 하지만 남친이 많이 오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말해 제가 다쳤는지 먼저 물어보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그 때문에 사과를 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남친이 더 화를 내고 있으니 그것 또한 황당했습니다. 아무튼 남친은 계속해서 내가 평생토록 여행하면서 모은 기념품들 절반이 없어졌는데 이건 뭘로도 보상이 안 된다. 조심하지 않고 매사에 이런 식이니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고 말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전에 남친이 술을 마시고 취해서는 너 대학에는 도대체 어떻게 들어갔냐? 하고 물어봐서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방이고 유명하진 않아도 대학교를 졸업해서 대졸자거든요. 그런데 마치 제가 정말 멍청하고 한심하다는 듯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친의 말을 듣고 예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판 싸웠었는데 결국 사과는 받지 못했네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런 식으로 나오니 더 황당합니다. 아무튼 그 일이 있고 저는 제 자취방으로 오게 되었고 남친은 연락이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식장이 취소됐다는 문자까지 받았고요. 화가 난다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또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하고 식장까지 취소한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파혼까지 할 일인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거든요. 이번 일과 함께 이전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도 사과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사과를 받을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장식장 때문이겠어요. 그동안 참고 만나다가 장식장으로 터진 거죠. 글만 봐도 답답하고 눈치가 없어 보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그냥 사회생활을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타입이에요. 님은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그냥 눈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과를 왜 받아요? 본인이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뭔 사과 타령? 어차피 잡아도 님 전남친은 안 잡힐 거니 이번 기회에 사회성도 기르고 눈치도 키워보세요. 두 번째, 자존감 높다고 포장하지 말아요. 저건 주의력 결핍의 아나무인인 거죠. 다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걸 부주의해서 망가뜨렸으면 사과를 해야죠. 지 몸 안 다쳤냐고 먼저 묻지 않았다고 내가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요. 집안 망가뜨린 건 사과했어요. 얘기한 거 깜빡한 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가 한 일은 다 이유가 있어서 한 거고 남한테 준 피해는 나몰라라 하는 사람과 속 터져서 어찌 같이 살아요. 쓰니가 많이 잘못한 겁니다. 세 번째, 평소 눈치가 없고 조심성 없다는 말이 어떻게 자존감 높은 거랑 맥락이 이어지는지. 님한테 한 눈치 없고 조심성 없다는 말은 예의도 없고 뻔뻔하고 남을 배려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아무리 블라인드가 약하더라도 살살 당겼으면 봉이 그렇게 훅 떨어지진 않았을 건데 뭐든 할 때 확 하는 사람인 듯 합니다. 같이 살면 정말 속 터질 것 같네요. 아이 낳고 살 생각을 해보니 답이 없어 보여 남친도 눈물이 나온 듯 하고요. 조심성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자존감이 높아서 남의 눈치를 안 보는 게 아니라 머리가 나빠서 상황 파악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눈치 없는 게 왜 자존감이 높은 거죠? 그건 그냥 주변에 배려 없고 지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추억을 기념하는 물건들을 박살내고 지 다쳤는지 안 물어봤다는 거에 꽂히는 게 자존감 높은 건가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